안녕하세요. 잘못된 결혼은 지옥이라는 걸 얼마 전에 깨닫고 지옥에서 걸어나온 30대 중반 이혼녀 인사드려요. 보통의 사람들에게 결혼이란 미워도 미운 정으로 사는 것이지만 저에게 첫 번째 결혼은 정말 지옥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사연글을 통해 제 전남편과 시모에 대해 폭로해 보려고 해요. 저는 그리 잘 사는 집딸은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과 저와 제 언니 총 넷이었는데 찢어지게 못 사는 건 아니었지만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어요. 딱 입에 풀 칠할 정도로 살았죠. 부모님은 안 해본 일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학력이 낮아서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었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어찌 됐든 공부를 잘하자였어요. 잘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자. 그 생각으로 악착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언니도 저도 악바리 근성이 있어서 둘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딸 둘 모두 부모님께 지극정성이라 집에 용돈도 드렸어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버니 이번에는 공부가 아니라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돈 모으는 건 꽤 쉬운 일이었어요. 안 쓰는 건 어릴 때부터 습관이라 진짜 쓸 만큼을 제외하고는 다 적금을 넣었거든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졸업 직후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결혼까지 거의 10년 동안 제가 모은 돈은 7천만 원 정도 됐어요. 더 모을 수 있었지만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중요했기에 그럴 수 없었죠. 그 돈을 들고 결혼할 때도 친정에서는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서운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부모님이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아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저와 2살 차이로 시부의 가게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저는 남편의 착하고 순진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착하고 순진한 게 아니라 자기 의견 없이 발언권 큰 사람에게 끌려다니며 자기 생각은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아챘어요. 여기서 발언권이 큰 사람은 시모예요. 어느 집이나 대부분의 집은 시모가 힘이 제일 크죠. 어찌됐던 며느리에게는 말이죠. 남편은 한 달에 300 안 되는 월급에 시부 가게에서 일하는데 시부모는 번화한 거리 1층, 입지 좋은 곳에 가게도 차리고 돈도 잘 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부자쯤은 되었을 거예요. 솔직히 남편 모습을 보고 저는 시부모도 그 비슷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시모는 완전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돈은 있지만 교양은 없는 무식한 졸부. 딱 이 말이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저희 신혼집 들어갈 때 남편이 모아둔 돈이 없어서 시댁에서 돈을 좀 해줬어요. 아파트의 반값인 3억을 해줬죠. 대신 저는 제가 그 당시 모은 7천만 원에 나머지 대출까지 받아서 그 집을 샀어요. 남편의 월급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서 제 명의로 대출을 해야 했고 그렇게 하는 김에 제 명의로 집을 하기로 했어요. 결국 남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못했죠. 그래도 시댁이 도와준 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생각은 곧 사라졌지만요. 시모는 그 3억을 인질로 삼았어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을 때는 그 3억을 들먹였어요. 저의 신혼집인데 제 집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시모에 대한 짜증으로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3년 차 됐을 때 그 스트레스는 완전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건 결혼 3년 차 친정 어머니의 생일날이었어요. 보통 부모님 생신에 남편과 함께 부모님 댁에 가거나 부모님과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예약을 해뒀어요. 언니네 가족과 저희 가족,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맛있는 코스 요리집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장소며 시간이며 다 정해놨는데 그날 아침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얘,
오늘 우리 집에 좀 오거라. 오늘 손님 오기로 했는데 네가 와서 좀 거들어야겠다.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약속이 잡혀 있는데 갑자기 나오라고 하니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오늘 약속이 있어요. 벌써 한 달 전에 잡아놓은 약속인데 그이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 생신이라서 식사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약속을 좀 미루던지 네가 좀 늦게 가면 되지 않니? 오늘 오시는 분도 겨우 시간이 돼서 여기 온 건데 너는 이 집 며느리가 돼서는 어째서 친정만 신경 써? 쥐뿔도 없는 친정에 신경 쓰느라 시댁은 아주 뒷전이네. 그 말에 화가 확 났지만 일단 참았어요. 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남편이 아무 말도 없었어요. 손님 온다고 했으면 제가 시간을 빼놨을 텐데요. 그래서 결국은 못 오겠다 이거니? 정말 기분 나쁘네. 너 시집을 왔으면 친정보다는 시댁이 우선이야. 너희 집 행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시댁 행사보다 중요한 법은 없어. 왜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여가지고. 결국은 항상 듣던 말로 마무리했죠.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손님 오는 거 알았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약속을 하고 온 게 아니라 이곳에 온 김에 약속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나중에 잡힌 약속이라도 그게 중요하다면 앞에 잡은 약속을 깰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 손님은 친인척도 아닌 시모의 지인일 뿐이었고 친정 어머니의 생일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시모가 떽떽거리는 게 신경 쓰여서 남편에게 시댁에 가서 좀 거들어드리라고 했어요. 남편은 가기 싫어했지만 시모 성격을 알고 있으니 결국 제 발로 가더군요. 그렇게 생일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 이틀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주말이었는데 시모가 찾아왔더군요. 무슨 일로 찾아왔나 싶었는데 들어오면서 이미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고 있더군요. 어머님, 어쩐 일로 주말 아침 일찍부터 오셨어요? 연락 주셨으면 저희가 시댁 갔을 텐데요. 너 시댁 오는 거 싫어하지 않니? 이틀 전에도 그렇게 시댁 오라고 했는데 친정에 홀랑 가버리고. 아, 그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일이 있어서. 됐다. 내가 너희 친정 일에 그리 자세히 알 바 없지 않니? 이야기하지 마. 그냥 내가 빌려준 돈 3억 나한테 돌려줘.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거 빌려준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런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 안 빌려주는 건데 괜히 빌려줘서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는데 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니? 어머님, 저 혼자 사는 집 아니고 남편도 같이 사는 집이에요. 남편 대신에 어머님 저희 집 사라고 돈 빌려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돈도 여력이 되면 갚으려고 저희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 무시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뭘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정어머니 생신날에 시댁 못 갔다는 게 그렇게 화가 나실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님도 친정어머니 생신 겹쳤다고 시댁 제사인데도 친정에 가시잖아요. 저한테 제사 맡겨두시고. 그 말에 시모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본 그대로 말했을 뿐이었어요. 물론 여태껏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던 걸 지적했을 뿐이죠.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랑 부모님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돌려드렸죠. 그랬더니 시모가 완전 발광을 하더군요. 야, 너 뭐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친정 간다고 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와, 남의 약점 잡아서 사람 무안 주니까 기분 좋니? 기분 좋을 리가 있겠어요? 저도 영원히 말하지 않고 끝내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제가 친정 간 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어머님을 무시한 적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매번 빌려주신 돈 3억을 인질로 잡으시는데 그러지 말고 이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게요. 어머님이랑 남편이 원해서 이 지역으로 온 거잖아요. 솔직히 집값은 비싸고 집은 작아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차라리 시댁에서 좀 멀더라도 더
더 크고 저렴한 집 찾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 말에 남편과 시모 얼굴이 모두 죽상이 됐어요. 특히 남편이 더 싫어했어요. 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빌려줬으면 그냥 관심 끊고 있어. 우리가 안 갚을 것도 아니고 와이프가 열심히 돈 모으고 있다고. 그리고 엄마도 제사 안 하고 외가에 가는 건 다들 아는 거잖아. 괜히 서로 목에 핏대 세우지 말고 제발 집에 가서 좀 쉬어. 어? 결국 그렇게 시모를 내보내고 남편이 돌아와서는 제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마. 친정에서 하는 거 반만큼이라도 해봐. 그러면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잘해줄 거라고. 솔직히 엄마가 빌려준 3억 없었으면 우리가 언제 이 지역에서 살아보겠어? 친정에서 도와줄 형편이 됐으면 더 좋은 데서도 살았을 거야. 솔직하게 우리 집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친정 우선한다고 시댁 못 간다고 하면 엄마가 화가 안 나겠어? 가재는 개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던가요. 저렇게 말하는 남편놈을 보니 남편을 보는 눈이 바뀌더군요. 하긴 어느 시점부터 남편에게는 그런 부분이 보였어요. 능력은 없으면서 남의 능력에 기대서 허세를 누리고자 하는 부분. 결혼 전에는 본 적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었죠. 이 집을 선택하게 된 것도 제 입김이 들어간 건 절대 아니었어요. 시모가 시댁과 가까우니 이 집으로 하고 싶다고 한 거였죠.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굳이 돈만 많이 나가는 이런 집보다는 외곽이라도 이보다는 좀 저렴하고 평수가 좀 더 컸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시모 돈도 빌릴 필요도 없고요. 따지고 보면 3억을 인질로 삼게 된 것도 모두 시댁 탓인데 매번 피는 저만 보고 있으니 열이 받잖아요. 저도 말이 곱게 나오진 않았죠. 이런 데서 산다고 몰상식한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으로 바뀌진 않아. 여기서 살자고 한 사람도 당신이랑 시모지 내 입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그리고 내 앞에서 친정 은근히 돌려가는 거 기분 나쁘거든? 친정이 능력이 없어도 이 집에 들어간 돈 절반은 내 돈인 거 알지? 거기에 비하면 당신은 돈 한 푼 안 내고 잘 살고 있잖아. 부모님이 돈 내도록 만들어서 결국 그 탓에 매번 문제 생길 때마다 3억 인질 잡혀서 나 스트레스 받게 만든 것도 짜증나는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가려서 하라고. 제 말에 남편이 뚱한 얼굴로 입을 닫아버렸어요. 자기도 자존심이 있으니 제 말에 기분이 나빴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먼저 좋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그런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겠냐고요. 오죽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꺼냈겠어요? 토라진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는 텅 빈 거실에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남편의 행동으로 시모가 집에 돌아간 건 다행이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저희 신혼집은 볼모가 되어버리잖아요. 시모의 그 말에 스트레스 받으며 끙끙대는 것도 이제는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저는 열심히 시모의 3억을 갚을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물론 저금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단 걸 알았거든요. 3억이 만들어지는 시간까지 시모에게 시달릴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든 그 3억이라는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 후 몇 번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뭘 하려는 건지는 몰랐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한 가지만 받았어요. 차용증이요. 물론 부부 사이에 그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제게는 남편이 제 돈을 빌려갔다는 증거 자체가 필요했거든요. 언젠가 그 남편의 부채가 저 3억을 없애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물론 지금 당장은 전혀 도움은 안 되는 빚덩어리지만요. 그 이후로 시모는 여전했어요. 매번 수틀리면 3억을 들먹이는 것도 여전했고 저를 쥐잡듯 잡는 것도 여전했어요. 그러다 결혼 5년 차쯤 되던 해에 저희 친정에 큰일이 터졌어요. 바로
언니의 투병 소식이요. 언니는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났어요. 하지만 그 덕분인지 저는 엄마보다는 언니 밑에서 자란 것처럼 그렇게 언니 바라기로 컸거든요. 그만큼 언니는 제게 의미가 큰 사람이었고 부모님만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는 저희 집에서 저를 대학에 보내도록 해준 게 저희 언니였으니까요. 그 은혜는 진짜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해요. 친정 엄마에게 언니의 신장이 안 좋고 이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음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적합한지 검사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이식을 해주겠다고 했더니 언니가 먼저 말리더라고요. 너 아직 애도 안 낳았어. 너한테 그런 역할 시키고 싶지 않아. 너한테서는 신장 안 받을 거야. 내가 어떻게 네 남은 삶을... 언니,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냥 좀 더 관리하면서 살게 될 뿐이라고. 신장 떼주고도 임신하고 애 낳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몰라? 나 진짜 관리 잘할 자신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며 거절하는 언니를 겨우 설득하고 나니 부모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뭐 그러냐고 그랬죠. 솔직히 나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족 중 누가 아파도 나는 신장 떼줄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할 거라고 했죠. 부모님은 미안한지 내내 눈물만 훔치고 저는 공여자가 된다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 언니를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어릴 때는 자매가 아니라 엄마처럼 알고 컸고 커서는 자매가 아니라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만큼 저에 대해 많이 알고 언니에 대해 많이 아는 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는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언니 신장이 안 좋아서 이식받아야 한대. 그래서 내가 해주기로 했어. 수술 날짜 잡히면 이야기해줄게. 뭐? 당신이 이식을 왜 해줘? 남편이 깜짝 놀라더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말했죠. 언니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내가 연애할 때도 많이 말해줬잖아. 바쁜 친정엄마 대신 날 키워준 게 우리 언니야. 언니 아플 때 못 본 척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 잠깐 기다려봐. 제 말에 남편이 다급히 제 말을 끊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는 게 보이는데 시모였죠. 왜 갑자기 시모한테 전화를 하나 싶었죠. 시모가 전화를 받자 남편이 완전 폭발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큰일 났어. 와이프 처형한테 신장 한쪽 주기로 했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며느리 바꿔봐. 스피커로 듣고 있으니까 엄마가 설득 좀 해줘. 갑자기 무슨 신장이식인지. 저는 남편이 저를 생각해서 제가 신장 이식 공여자가 되는 걸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시모가 싫어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참 순진한 생각이었죠. 얘, 너 진짜 네 언니한테 신장 떼어줄 거니? 네, 어머님. 언니 상태도 많이 안 좋고 제가 적합자이기도 하고 언니한테 신세진 것도 많으니 신장 이식해줄 생각이에요. 안 된다. 네가 왜 신장을 줘? 절대로 안 돼. 어머님,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수술이 어렵긴 하지만 교수님도 실력 있으신 분이고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누가 네 몸 걱정해서 이런 말 하니? 네가 신장 떼고 나면 나중에 우리 아들, 우리 식구들 아플 때 네 신장 하나면 누가 그걸 줘? 네 신장은 남겨놔야 우리 가족들도 여차할 때 안심이지. 신장 하나 떼주고 나면 다른 이식이나 수술은 안 될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죠. 제 몸 걱정이 아니라 제 몸을 시댁 아플 때를 위한 여유분으로 생각하는 시모의 말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그런 용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 당신 잘 생각해. 솔직히 나는 당신이 공여자 되는 거 싫어. 걱정된단 말이야.
그래도 남편만은 내 몸을 생각해주는구나 싶어서 안심하려던 그때 남편이 말하더군요. 당신 이식 수술하고 나면 살림은 누가 해? 나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는 거 나 못해. 당신도 잘 알잖아. 당신이 해줘야 하는 데다가 당신 아파서 쉬면 월급은? 솔직히 당신이 좀 더 버는데 그 월급 없으면 우리 좀 힘들지 않아? 제 몸 걱정이 아니라 지 몸 걱정하는 남편 놈 말에 저는 다시 말을 잃었죠. 친언니가 저한테 어떤 사람인지 남편은 잘 알고 있으면서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남편 놈 머리통 한 대 날리고 싶었어요. 시모는 그 이전의 문제였죠. 정말 대단한 모자지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쩜 둘이 똑같이 몰상식할 수 있는지. 콩콩 팥팥이라고 딱 시모 심은 데 남편 난 거예요. 저는 너무 열받아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 몸이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게다가 어머님도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어째서 제가 시댁 식구 아플 때 이식을 해줄 거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주겠다고 언제 계약서라도 썼어요? 그런 건 계약서를 안 써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남편이 지금 당장 아프다고 하면 당연히 네가 이식이든 뭐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론 부모인 우리들이 아파도 마찬가지지. 며느리가 돼서 그런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 친정에 신장 이식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절대 반대야. 제가 제 가족한테 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어머님, 남편이 아파서 이식할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상황이 안 되면 시댁 식구 중에 누구 하나가 이식해 주겠죠. 왜 저한테 그걸 다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장기 맡겨놓으셨어요, 저한테? 아니면 며느리 아주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그럴 용도로 쓰려고 결혼시키셨어요? 시집 온다는 게 그런 거 아니니?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인 게 당연한 일 아니냐고. 너 항상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구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너 그 이식 아주 하기만 해봐. 두 사람이 뭐라고 반대를 하든 저는 이식할 거예요. 이미 날짜도 다 잡아놨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대화하기 싫다는 듯 집을 나와버렸죠. 저런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데리고 있는 제가 너무 불쌍하고 비참하더라고요. 제 가치가 그것뿐이라는 듯 말하는 시모와 남편이 너무 짜증나고 열받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꼬치꼬치 언제 수술이냐고 묻는 남편에게는 대답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반대하면서 방해할 게 뻔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 그대로 시모와 남편은 어떻게 알아냈는지 이식 수술날 집 앞에서 저를 막고 섰어요. 가지마. 너 경고했어. 별것도 아닌 집안에 네 몸뚱이 주는 거 나 용납 못해. 그 몸 고스란히 시댁 가족을 위해서 관리나 하라고. 안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 요새 간이 안 좋아서 힘든데 혹시라도 이식할 상황 생기면 네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몸 상태 망가뜨리는 거 난 용서 안 할 거야. 그만 좀 하세요. 두 사람 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간이라도 맡겨놓은 줄 아세요? 그리고 적합검사 몰라요? 어차피 제가 주고 싶어도 적합검사에서 떨어지면 못 주는 거라고요. 언니랑 제가 맞은 건 자매라서 확률이 높았던 거였고요. 시댁 가족이랑 제가 그쪽으로 적합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요. 제 말에도 시모는 아주 막무가내였어요. 그런 말로 나 속이려 해도 나는 안 속아. 어찌됐건 너도 이식 후보에 오르려면 몸 상태 무조건 좋아야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만약 이 상태로 진짜 가면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게 될 거야. 가고 싶으면 이혼 생각하고 가. 그 말에 저도 확 돌아버렸죠. 아니, 이 사람들이 뭔데 제가 제 가족을 위해 하겠다는 일을 막는 건지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만약 어머님과 남편이 제 몸 걱정해서 혹시라도 이세가 생겼을 때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할까봐 이식을 막았다면 저도 다시 생각은 해봤을 거예요. 지금 제 가족은 남편이 맞고 친정집을 위해서 가족의 걱정을 무시하는 것도 미안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저딴 저급한 이유였다뇨. 그걸 듣고 나니 괜한 반발심에 언니에게 더 주고 싶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신장 이식해주려면 이혼을 생각하라는 시모 말에 저도 참다 결국 터져버렸죠.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혼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언니한테 신장 이식해주는 거 포기 안 해요. 아니, 포기 못 해요. 어머님 남편 말하는 거 들으니 기가 막혀서 오히려 더 해주고 싶네요. 웃겨, 진짜. 며느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되어가지고는 고작 몇 주 살림하는 거 힘들다고 처형 다 죽어가는데 이식해주지 말라고. 찌질하기가 아주 역대급이야, 그치? 너 같은 인간이랑 내가 살 맞대고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징그러워서 소름이 돋아. 우리 식구들 앞에서는 온갖 착한 척 다 하더니 결국은 제 몸 생각해서 처형 아픈 거 모른 척하는 꼬락선이라니. 비켜! 결국은 남편과 시모를 놔두고 빡 돌아버린 저는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뒤에서 시모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더군요. 오냐! 누가 후회하나 두고 보자. 너 신장 하나 주고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어? 그런 병신 같은 며느리 우리 쪽에서 사양이야. 정말 마지막까지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데 도 같은 분이다 싶었어요. 그 이야기 싹 무시하며 병원으로 갔어요. 제 기분과는 상관없이 수술은 잘 됐어요. 그리고 이후 입원해 있는데 시모가 남편을 대동하고 병원으로 왔더군요. 그때는 병실에 딱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이라도 있었으면 저 대신 욕을 해주셨을 텐데 천하의 지랄 맞은 성격인 저라도 아플 때 그 사람들 얼굴을 보니 만사가 다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런 제 앞에서 시모가 서류를 하나 턱 내놓더군요. 이혼 서류였어요. 너 우리 집 의견 무시하고 혼자서 신장 하나 떼줬으니 약속대로 어서 이혼해라. 우리는 너 같은 며느리 데리고 있기 싫어. 시모의 모습을 보며 만사 귀찮았던 저는 싱긋 웃었어요. 감정 없이 웃는 건 힘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예, 이혼해 드릴게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이렇게 직접 오셨으니 제가 지금 당장 써드릴게요. 당장 가져가서 접수시키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 자리에서 환자 침상에 있는 식탁을 꺼내 서류에 빈칸들을 채워나갔어요. 아주 흔쾌히 서류를 작성하는 제 모습을 보던 시모는 그 모습마저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한테 한마디 더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너희 신혼집에 넣어준 돈 3억 당장 갚아. 너한테 그런 돈 투자했다는 거 생각하니까 억울해 죽겠어. 그 돈으로 재테크를 했으면 돈을 더 벌었겠지. 되지도 않은 며느리 도와주려다가 뒤통수나 맞고 세상에 이런 불쌍한 시어머니가 어딨어? 아, 그 돈 3억요. 그중에 1억은 아드님한테 받으세요. 2억은 집 팔고 나서 제 돈으로 드릴게요. 제 말에 시모가 눈을 꿈뻑꿈뻑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왜 나한테 1억을 줘? 그 집이 네 명이고 3억을 내가 줬고 우리 아들은 돈 한 푼 안 냈는데. 아, 아드님이 이야기 안 하셨나 보네요. 당신 어머님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 그런 말을 안 하면 곤란하지. 이제 두 사람 재산 정확하게 갈라야 하는데 이런 다툼의 여지를 남겨두면 일이 좀 커지잖아. 제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기세 좋게 시모 앞세워 들어올 때는 그런 생각 들지도 않았나 보죠. 당신 집 담보로 돈 1억 빌려갔잖아. 그거 빌려가서 코인 하다가 망해서 다 날렸고. 어차피 지금 당장 돈 없지? 그치만 부부끼리 빌린 돈이고. 부부끼리 빌린 돈이라도 차용증은 썼잖아. 그리고 당신이 내 돈 빌려간 건 사실이고 나는 그거 갚으라고 이야기했어. 그거 갚기 싫으면 당신이 어머님 설득해. 그 빚 제하는 조건으로 2억만 받아가시라고. 그럼 딱 되잖아. 눈앞에서 받아야 할 돈이 3억이 2억으로 바뀌니 시모가 화가 나서 버럭거리더군요. 야, 이 망할년이 너 뭔데 우리 아들을 빚진 사람 취급해?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벌어서 돈 쓰면서 무슨 빌려주고 말고야. 부부끼리 쓴 돈은 부부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시어머니한테 빌린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부부끼리 번 돈을 그렇게 썼다고 하면 저도 별말 안 해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생활비 한 푼 준 적이 없거든요. 제가 돈 많이 번다는 이유로 저한테 다 맡겨서요. 생활비도 집 살 때 대출한 금액도 모두요. 남편이 이 집에 기여한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에게 제 돈을 빌려줬고요. 애초에 합친 재산이 없는데 뭘 당연히 둘이 갚는다는 거예요? 제 말에 시모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하긴 아들 욕하는 거 들으니 열이 받았겠죠. 근데 사실인 걸 어떡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려도 진실이 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제 말에 시모가 열받았는지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우리 아들한테 돈 빌려줬다고 생색내는 거야? 너 가만 안 둬. 시댁 남편 무시하고 신장 이식해준 거 나는 절대로 인정 못해.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해준 가짜는 친정에 신장까지 떼어주고 우리가 왜 너 같은 반병신을 떠안아야 하는데? 그거야말로 이용감이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병실 문이 열리고 형부와 형부 가족들이 들어오더군요. 저는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인 게 민망해서 얼굴이 벌개졌고, 시모는 들어온 사람이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는지 너 잘 만났다 하는 표정으로 몸을 휙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온 형부 가족을 보는 시모가 너무 당황한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는데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김 사장님이 여기는 어떻게? 보기 드물게 겸손하고 예의 바른 시모 모습에 저도 놀랐죠. 근데 남편도 똑같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아니 저까지 세 사람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병원에 왜 왔겠습니까? 아픈 사람 병문안 왔죠. 저희 며느리 구해준 은인 보러 왔는데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며느리요? 설마? 예, 사돈 처녀가 우리 며느리 목숨 구해주는 아주 고귀한 일을 해서 내가 살해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일을 하고도 이혼을 당하게 된 걸 보니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안 되겠네요. 이번에는 가게 임대 연장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 사장님도 껄끄럽지 않겠어요? 그렇게 욕을 하며 이혼까지 하게 만든 원인이 저희 집 며느리인데 그런 건물에 계속 있는 게 마음 불편하시겠죠? 알고 보니 형부의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 1층에서 시부모가 가게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사돈 어른이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건물 하나 갖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게 저희 시부모가 일하는 건물일 줄은 몰랐던 거죠. 김 사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유로 계약을 연장 안 해주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갈 곳도 없는데. 계약 종료까지는 4개월 남아있으니 그때까지 가게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돈 처녀하고 이야기 다 끝났으면 나가주시겠습니까? 제가 사돈 처녀한테 사례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 좋은 일을 하고도 이혼 서류를 받는 걸 보니 내가 더 좋은 걸 줘야겠다 싶은 마음이 드네요. 시모와 남편은 건물주의 가시돋친 말에 후다닥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솔직히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기분 좋고 뭐고 그런 거 느낄 새도 없었어요. 알고 보니 형부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시댁에서 제가 신장 이식하는 거 싫어하는 걸요. 그것도 시댁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까지요. 형부도 시댁에서 제 몸 생각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면서 저에게 끝까지 이식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실을 이야기해줬죠. 그 이야기 듣고 형부의 벙찐 얼굴을 보니 민망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비정상적인 심오한 남편이구나 싶었거든요. 결국 형부도 엄청 화내줬어요. 사돈 처녀, 너무 고맙네.
우리 손주가 4대 독자야. 그런 소중한 손주 낳아준 며느리고 그만큼 손주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이고 아들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지. 그런 며느리를 잃으면 우리 집안 전체가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사돈 처녀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살리게 해줘서 내가 너무 감사하네. 평생을 관리하며 살아야 할 사돈 처녀한테 내가 정말 뭐라도 꼭 해주고 싶은 기분이야. 별 말씀을요. 사돈 어른께 저희 언니가 소중한 며느리이듯이 저한테는 소중한 언니잖아요. 저를 위해 젊은 시절을 희생한 언니를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니까 정말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는데 그 집에 2억을 줘야 한다 하지 않았나? 아, 저희 신혼집 살 때 시어머니가 3억을 해주셨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1억 빌려가서 2억만 갚으면 돼요. 그래, 그럼 내가 그 2억을 사돈 처녀에게 주지. 그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돈 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고. 그건 내가 잘 알지. 그렇지만 사돈 처녀가 지금 곤란한 것도 잘 알지. 지금 그 집 팔면 손해야. 그러니 내가 2억을 줄 테니 그걸로 그 시댁이나 얼른 떼어버려. 인간 안 되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신장 이식해준 며느리한테 그런 막말을 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이 그리 말하니 괜히 신뢰도가 확 올라가더군요. 그리고 형부도 제게 그 돈 꼭 받아달라고 신장 이식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이식을 안 해줬더라도 처제가 힘들다고 했으면 빌려줬을 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그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간 조리를 하고 퇴원했어요. 집에 갔더니 남편 놈과 시모, 시부까지 싹 다 모여 있더군요.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님한테 어제 2억 붙여서 저희 이미 계산 다 끝난 걸로 아는데 무슨 할 이야기 더 남으셨어요? 제 말에 시모가 아닌 시부가 답하더군요. 아가, 너희 시어머니가 너한테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들었어. 나는 정말로 그 옆에 내가 그런 짓 할 거라는 거 생각도 못했어. 일하느라 바빠서 집안일은 다 맡겨놔서 잘한다고 생각했지. 설마 너한테 그런 짓을 할 줄은 정말 미안하다. 당신도 어서 사과해. 내가 왜 사과를 해요?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당신도 여기 와서 며느리한테 이러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요? 다른 데 가서 장사 잘하면 되지 굳이 왜 거기서 해야 되는데요? 왜 가게 입지 때문에 내가 며느리한테 사과까지 해야 하냐고요? 딱 보니 견적 나오더군요. 시부는 건물주의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고 화가 나고 당황해서 제게 찾아와 그걸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제게 부탁이라도 해볼 심산으로 온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자기들이 번 돈이 얼만데 다른 데 가서 해도 그만큼 버니 굳이 며느리한테 사과할 필요 없다는 생각인 거고요. 당신 진짜 이동한다고 다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딨어? 애초에 당신이 며느리한테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우리한테 문제가 생길 일은 없지. 여기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장사의 장자도 모르는 당신이 뭘 안다고 이 난리야? 여기서 이러시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한테 돈 2억 드렸고 여기는 이제 제 집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안 한 분들 다 나가시고요. 특히 당신 당장 짐 싸서 시댁으로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버럭하는 제 목소리에 남편과 시부모는 결국 제 집에서 나갔어요. 제가 사과를 받아주던 받아주지 않던 사돈 어른께서는 계약 연장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부탁한다면 들어는 주시겠지만 제가 왜 그런 부탁을 해요? 그 사람들 뭐가 좋아서요? 결국 그렇게 저는 이혼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죠. 하지만 그것도 정말 잠시였어요. 형부가 혼자 사는 저에게 친구를 소개시켜줬거든요. 처음에는 정말로 제 건강을 위해서 소개시켜준 사람이었어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형부는 제 몸 건강을
엄청 신경 썼거든요. 그러면서 친구 중에 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잘 봐줄 거라며 소개해줬어요. 저는 정말 남녀로 만난 게 아니라 의사와 환자로 만났는데 결국은 만난 지 2년 안 되는 시점에 재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형부가 더 좋아해줬어요. 그 정도로 형부가 저희 둘을 신경 많이 썼다는 증거겠죠. 그렇게 재혼하고 몇 년 안 돼서 친정아버지를 데리고 남편 병원에서 진료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의도치 않게 전 시모를 만난 거예요. 솔직히 전 시모가 사는 동네 근처라 언젠가는 마주칠지도 모르겠다 생각은 했는데 재혼한 남편 병원에서 마주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대뜸 저희를 보더니 비웃더라고요. 그래, 우리 말 안 듣고 신장 하나 떼어주고 나니까 골골거리지? 그럴 줄 알고 우리가 너 말린 거야. 혼자서 다닐 수도 없어서 부모까지 대동하고 다니기는. 아주 잘 됐네. 몸 다 망친 거 보니. 우리만 망한 게 아니라서 속이 다 시원해. 어찌나 고소한지. 너 잘 사는 꼴 봤다면 내 억장이 다 무너졌을 거다. 거 봐라. 내가 주지 말라고 했을 때 주지 말았어야지. 뭐가 대단하다고 이혼까지 하고. 네가 뭔데? 너 따위가 뭔데 우리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어? 누가 누굴 이혼남으로 만들었다고 저러는지. 이혼 서류 가져와서 눈앞에 들이댄 것이 본인이라는 걸 기억 속에서 까맣게 잊으셨나 보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발끈해서 한마디 하려는데 아버지가 말리더군요. 하하,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아픈 게 아니고 제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까지 같이 따라와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병원도 남의 병원은 아니고요. 우리 사위가 여기서 일해요. 이전에 사위가 돈 한 푼 벌어다 주지도 않고 비트코인인가 뭔가로 마누라한테 빌린 돈만 날리는 무능력한 남자였던지라 이혼하고 의사 사위랑 재혼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지요. 뭐라고요?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어디서 남의 아들한테 무능력하다 어쩌다 말이 많아요? 진짜 명예훼손죄로 한번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 볼래요? 시모가 소리치는데 의사 가운 입은 지금의 남편이 저와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장인어른,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곧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분은 아는 분이신가요?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인데 우리한테 아주 악담을 퍼붓지 뭔가. 우리 딸한테 막말을 해서 내가 좋게 타이르고 있던 중이지. 내가 저 아줌마를 잘 알거든. 얼마 전에 가게도 망하고 자식 농사도 망했거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이야. 아버지의 그 말에 저는 웃지도 못하고 시모는 얼굴이 달아올라서는 입만 달싹거리다가 결국은 찍소리도 못하고 도망쳐버리더군요. 2번 다시 남편 병원은 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시모에게 한 방 먹인 게 기분이 좋았는지 검사받는 내내 허허허거리시고 저는 시모의 그 도망치듯 떠나는 모습이 떠올라 솔직히 속이 시원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자유의 몸이 된 게 너무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했어요. 건강 상태가 나쁜 상태로 이혼을 진행했어야 했고 혼자 집에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정말 잘 도와줘서 이혼도 건강도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했다면 결국 망하는 건 저였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점점 저는 더 평온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의 남편과 언니, 형부에게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돈 빌려준 걸로 사람을 매번 괴롭히는 전 시모와 돈 한 푼 안 주면서 시모 능력에 빌부터 뭐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전 남편과 손절한 게 다행이었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열이 확 오를 때도 있어요. 그걸 참고 살았다면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 정도예요. 이혼은 가볍게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하는 일이긴 하죠. 결혼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듯 이혼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어요. 글을 쓰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지만 결국에는 이혼은 참 잘했다 싶어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남들 눈에는 별거 아닌 일들이 제게는 너무도 힘들고 큰 일이었듯 어떤 이유로 이혼하든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아주 큰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혼 전에는 그런 생각 못 했거든요. 경험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쓰다 보니 글이 길어지게 됐네요.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을 쓰고 있는 저는 30대 후반의 돌싱녀입니다. 늦게 가진 아이 하나 열심히 키우며 살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하죠. 저의 이혼은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과 그 사이에서 남의 편이 된 남편 때문에 일어났어요. 저는 체력이 약한 편은 아니었지만 스트레스에는 꽤나 취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와 부부가 된 남편은 저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고요. 연애 기간은 4년으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만났고 그 긴 시간을 거쳐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처음에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시댁도 남편도 제게 나쁘게 한 적은 크게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저희는 아이를 무척이나 원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병원을 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난임으로 결국 시험관 시술까지 받게 됐죠. 그렇게 아이가 어렵게 생겼지만 그 아이들은 또 아쉽게 저를 떠나갔어요. 처음에는 과도한 피고임으로 흘러내려 버렸고 두 번째는 8주 차에도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그렇게 2번 유산을 하고 나니 아이를 갖는 것에 두려움이 생기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를 모두 달래주었고 상냥하게 격려해줬어요. 저희 시댁만 빼고요. 시모는 2번째 유산부터는 거의 저를 죄인 취급하더군요. 제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죠. 남편은 시모 정도로 심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그런 분위기를 풍겼어요. 제가 충분히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요. 웃기지 않나요? 시집을 제외한 사람들은 저에게 제 탓이 아니라고 말해줬지만 시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탓하는 걸 보니 마음이 참 답답하더군요. 애가 생기지 않아서 이혼을 생각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물론 남편이 점점 저를 냉정하게 대하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중요한 원인은 따로 있었죠. 바로 남편과 10살 차이 나는 어린 신우가 제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어요. 나이가 많은 신우도 아니고 어린 신우가 뭐 그렇게 유별나게 굴었겠나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신우의 행동은 그 나이대의 여자에게는 보기 힘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저를 싫어하던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죠. 저희 아버님은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시부가 저를 칭찬하고 저를 믿어줄수록 신우가 저를 싫어하고 눈엣 가시라고 여기는 듯 했죠. 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였던 거죠. 그런 점을 알았기에 저는 신우를 더 챙겼어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우와 시모는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건 제가 2번째 유산을 했을 때였어요.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죄송스러운 마음에 최대한 마음을 다스려 시댁으로 갔어요. 주차 때문에 저 먼저 내려서 시댁 집으로 올라왔고 남편은 주차해놓고 오기로 했거든요. 시간은 복도식 아파트라 복도 쪽에 안방 창문이 붙어 있어요. 거기서 시모와 신우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살짝 열린 문틈으로 다 들렸어요. 예, 너희 새언니 이번에도 유산했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애가 2번이나 떨어져?
그 정도면 세연이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애가 안 생기는 거면 오빠 탓할 수도 있지만 애가 생겼는데 그걸 유지를 못하는 건 오로지 세연이 탓이지. 그래, 네 오빠 탓은 하나도 없겠지. 아무리 봐도 며느리 문제가 분명해. 진짜 남들 다 잘 갖고 잘 나는 애 하나를 못 낳아서는, 게다가 별나기는 얼마나 별난지 몸이 안 좋아서 명절날에도 못 온다고 하더니 그거 그냥 쉬고 싶어서 안 온 거 아니야? 맞을걸? 솔직히 명절에 잠깐 온다고 애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잠깐 얼굴 비추고 가면 될 걸 그걸 안 된다고 우기더니 결국은 또 유산했잖아. 너무 쉬워서 유산한 거 아니야? 저의 유산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 둘이서 떠드는 걸 듣고 있자니 심장이 벌렁거리며 눈에서 왈칵 눈물이 났어요. 억지로 참았어요.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진실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기로 했어요. 제 잘못이 없다고 의사가 아무리 말해줬지만 2번의 유산은 저를 죄인처럼 만들었거든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싶어 참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겨우 눈물이 멈췄을 때 남편과 만나 같이 시가로 들어갔어요. 신우는 인사도 안 하더군요. 그러려니 했어요. 뒷담화하는 사람이 오히려 웃으며 반기면 더 소름 돋을 테니까요. 차라리 싫어하면 싫어하는 티를 내는 게 심플하니 낫다고 생각했죠. 2번째 아이를 유산시키기 싫어서 차 타는 것도 피하려 했던 제가 명절에 일부러 시가에 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친정에도 가지 않았고 오로지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다 아이를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결국에는 사라져버렸죠. 이날 시가를 방문한 건 명절 때 오지 못한 것을 대신해서 선물과 용돈을 들고 찾은 거였어요. 솔직히 저희 시댁은 제사도 지내지 않기 때문에 명절은 가족끼리 만나는 시간에 불과하거든요. 게다가 시모가 잠깐 들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시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싶었는데 상상하기도 싫은 말을 꺼내더군요. 예, 네 동생 이번에 삼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붙었잖니? 우리 집에서는 좀 머니까 네 동생 너네 집에서 봐줄 수 있겠니? 시모는 제가 아닌 남편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신우를 돌보는 것이 제 소관이 될 것을 알면서도 남편만 허락하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남편도 그 순간 제 눈치를 살짝 보더군요. 자기가 돌보는 게 아니란 걸 아니까요. 저희 집에서 지내면 밥하는 것도 제가, 빨래하는 것도 제가, 청소하는 것도 제가 해야 하는 걸 남편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저를 쳐다보기에 제가 먼저 시모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 방도 모자라고 아가씨 오셔도 갑갑하기만 할 거예요. 대학 다니면서 오빠네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자취를 하면서 독립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넌 어떻게 새언니가 돼서는 그렇게 어린 신우한테 냉정해? 평생 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립할 수 있는 돈 생길 때까지만 봐달라는데 그것도 안 되니? 신우는 가족도 아니야? 어머님, 그런 말이 아니고 아가씨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렇죠. 오빠는 편하게 생각해도 저에게는 아직 어색하니까요. 전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오빠 집에서 사는 것도 갑갑하지 않고 좋아요. 절 싫어하는 건 새언니겠죠. 솔직히 저한테 그리 좋은 감정은 없잖아요. 제가 신우니까. 여보, 동생 자립할 때까지만 부탁하자. 동생도 좋다고 하잖아. 나도 동생 혼자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서 사는 게 더 마음 편하고. 이 자리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죠. 시부라도 있었으면 나았을까요? 그렇지만 시부도 저보다는 딸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저도 체념했어요. 대신 약속을 받았죠. 집에 있을 때 사고는 치지 말라고요. 그리고 신우는 다음 날부터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신우는 큰 사고는 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별나게 굴었죠. 매번 술에 쩔어서 늦게 들어오고 어떤 날은 술 때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구토를 해서 제가 다 치워야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었죠. 제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더라고요.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을 제 것처럼 쓰는 걸 보고
주의를 한번 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남편이 오히려 저를 혼내더군요. 당신은 어른이 돼서 어떻게 애한테 그렇게 심하게 대해? 애가 당신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서 하루 정도 쓸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화내고 욕할 일이야? 내가 욕하고 화냈다고? 나는 그냥 아가씨한테 주의만 줬어. 그리고 누가 애야? 아가씨 22살이야. 남의 물건을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사용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 알 나이라고. 근데 뭔데 당신은 내 탓하는 건데? 결국 이 일로 남편과도 사이가 틀어졌어요. 분해서 열받는 제게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건 몇 주 뒤였어요. 저희 집 현관문을 누가 두드리더군요. 나가보니 제 또래의 여자가 한 명 서 있더군요. 누구세요?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여기 사는 사람 어딨어요? 당신 그 여자 언니야? 당장 당신 동생 나오라고 해. 갑자기 소리치는 여자를 보며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혹시 저희 신우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이 집에서 저보다 어린 나이의 여자라면 신우밖에 없으니까요. 신우? 그런가 보네요. 여기 사는 여자가 내 남편이랑 바람났거든요. 새파랗게 젊은 게 남의 남편 꼬셔서는. 여기 사진 보세요. 제가 지금 미치지 않게 생겼냐고요. 정말 지금 집에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심하게 받아버렸어요. 신우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선물을 받아오거나 늦게 들어올 때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불륜이라니. 사진을 보니 신우가 확실하더군요. 우리 아가씨가 불륜이라고요? 그게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으면 제가 집을 왜 찾아왔겠어요? 그년 지금 없는 거 확실해요? 지금 학교 수업 갔을 시간이라. 아니, 도대체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이제 막 대학 들어간 여자애가 30대 중반의 남자를 꼬셔요? 난 절대로 그 여자 용서 못해요. 저는 조심스레 그 여자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잘 타이르고 교육시킬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꼭 헤어지도록 만들게요. 제 말에 그 여자도 별 수 없다고 느낀 건지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욕을 한 바가지 하며 돌아서더군요. 솔직히 그렇게 욕을 한다 한들 신우가 없으니 어쩔 도리는 없었겠죠. 그날 저녁 남편은 야근으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신우는 저녁 먹을 시간쯤 들어왔더군요. 저는 신우를 불렀어요. 오늘 낮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아가씨를 자기 남편과 바람핀 불륜녀라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이미 다 가지고 있던데 그 남자랑 헤어질 거죠. 제 말에 신우 얼굴이 팍 상하더니 저한테 쨍쨍한 목소리로 따지듯 말하더군요. 새언니가 뭔데 제 연애 사정에 간섭이세요? 제가 누굴 만나든 뭔 소리를 듣건 언니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어디서 언니 노릇이야? 아주 싸가지를 밥 말아 처먹은 말투에 저도 빡 돌았어요. 그럼 제가 아가씨 때문에 욕먹은 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본가로 돌아가세요. 언니 노릇하는 거 싫으면 본가 가셔서 열심히 불륜하면 되겠네요. 결국 시부모 이름을 들먹이자 신우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저한테는 들켜도 시부모에게는 들키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헤어지면 되잖아요. 대신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저도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상식적으로 행동해 줄 거죠? 앞으로 이상한 트집 잡지 말고 제발 평화롭게 지내요. 안 그러면 이 사실을 누구한테 말할지 고민 좀 해볼 테니까요. 결국 약점을 잡은 제가 이 상황에서는 유리했고 신우는 그 뒤로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더군요. 성격을 버리지는 못했는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여전히 욕하며 화냈지만 최소한 제 앞에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륜남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연을 끊었을 거라고 추측했죠. 저희 집은 조용해졌지만 신우의 불륜이라는 큰 사건은 여전히 묻혀 있었어요. 솔직히 이대로 신우가 그 남자와 헤어지고
제발 정상적인 연애만 해준다면 문제가 생길 일도 없겠죠. 그렇게 신우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던 날들도 종료가 되었어요. 한 6개월 뒤에 신우가 스스로 저희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혼자 살고 싶다며 원룸을 얻어 자취를 하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자유를 얻은 저는 좋아했죠. 그런데 그 즐거움도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로부터 또 반년 뒤에 시모가 저를 불렀어요. 급하게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는 시모와 신우, 남편, 그리고 웬 갓난아기가 있더군요. 저는 순간 남편이 데려온 아이인가 싶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남편이 어디 가서 애를 데려왔나 하고 우울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날은 제가 아침에 임신을 확인한 날이었어요. 다만 초기 유산이 잦았기에 이번에는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었죠. 그런데 아이를 보니 순간 당황했어요. 누구 아이예요? 네 신우 아이다. 같은 대학교에 잠깐 사귄 남자친구 사이에 생긴 아들인데 그 집에서는 애 낳지 말라고 했다더구나. 나도 애 포기하려다가 너희 애 없는 거 알고 그냥 낳으라고 했어. 너희 집에 애 주면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우리 집 피를 이은 아인데 네가 데려가서 키워주거라. 신우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애라 보적에 애 올라가 있으면 시집도 못 가. 너도 애는 너하고 인연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애나 잘 키워. 다시 임신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아가씨 아이라고요? 누구 아이예요? 시모는 모르는 눈치였고 신우는 제 질문의 의도를 잘 알아챘어요. 저는 이 아이가 설마 그 불륜남의 아이인가를 묻는 거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제 눈치를 보며 조신하게 행동하던 신우가 예전에 그 싸가지 없는 년으로 돌아갔더군요. 방금 못 들었어요? 엄마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남자친구 아이라고요. 어차피 언니 애도 못 만드는데 이럴 땐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애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언니 애 없는 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애를 주는데. 그리고 내가 이대로 미혼모 되게 놔둘 거예요? 당연히 새언니가 나를 도와야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꼴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애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왜 제가 남의 애를 키워요? 그것도 아가씨 애를? 전 못해요. 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애 호적에 넣고 키워주세요. 제 말에 시모가 화를 버럭 내더군요. 너 정말 끝까지 협조 한 번을 안 해? 내가 분명히 말했지. 결혼도 안 한 신우 시집 못 가게 막는 애라고. 그러면 당연히 네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애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아가씨 앞길 막은 게 왜 저예요? 생각도 없이 임신하고 출산한 아가씨가 본인 앞길 막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 뒷감당을 왜 내가 해야 하는데요. 정말 말도 안 나오네요.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시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애가 없어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할까 상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보라며 통보하는 식이라니. 내가 무슨 쓰레기 처리반인 줄 알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을 갖다 써요. 알아서 본인이 어지럽힌 건 본인이 치워야지. 여보, 왜 또 이래? 우리 애 갖고 싶어 했잖아.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는 것보다는 나은 거잖아. 동생이 자기 앞길 막은 건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 동생한테 모든 원인이 있겠어. 그 남자친구가 책임도 안 지고 떠난 게 잘못이지. 싸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근데 떠났다잖아. 이대로면 우리 동생 미호모의 싱글맘이야. 아직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부탁이야. 우리가 애 돌보자. 응? 당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가씨 남자친구는 대학생 아니라고. 아가씨 불륜해서 애 낳은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애 맡기려고 하는 거고. 당신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런 식으로 내 동생 모함할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애한테 불륜? 아무리 신우가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까지 해. 이건 당신이 선 제대로 넘은 거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당신이야말로 매번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누구 때문이야?
아가씨가 또 그렇게 말하디? 자기는 청렴 결백의 순수 청정이다. 세상 청순한 척 다 하고 뒤로는 유부남 만나는 신우가? 당신만 모르지. 내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 말해줘? 그 불륜남 와이프가 우리 집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말해줄까? 그만하랬지. 아, 당신하고는 더 이상 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애는 내 호적에 넣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내 밑으로 넣기만 해봐. 난 그 애 내 아이로 절대 못 받아들여. 그리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임신했어. 솔직히 다른 아이 키우다가 내 아이 잃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어. 아이 가졌다고? 차라리 잘 됐네. 같이 키우면 되잖아. 도대체 뭐가 문젠데? 나도 많이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 애로 넣자고. 동생 한 번만 좀 도와줘. 불쌍하잖아. 대학 졸업장은 따야지. 갓난애 키우는 게 그렇게 쉬워 보여? 50일까지는 두세 시간마다 분유 타먹여야 해. 애는 통잠도 안 자고 투정해. 밤낮이라도 바뀌어봐. 그 상황을 임신한 내가 버틸 수는 있겠니? 그렇잖아도 유산을 2번이나 했는데. 당신이 아이 혼자서 다 볼 거면 그렇게 해.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저의 강경한 반대에 신우가 인상을 팍 쓰고 소리치더군요. 이번에도 안 봐도 뻔하잖아요. 또 유산될 거 뻔한데 뭐하러 그렇게 신경 써요? 그냥 있는 아이한테 신경 더 쓰세요. 이상한 데서 고집 부리고 난리야. 준다면 넙죽 고맙다고 받으면 되지. 무슨 자존심 세운다고 저러는 건지. 신우 말이 정말 열받았어요. 제가 또 유산을 할 거라는 전제로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이 아이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어요. 저와 남편이 한창 싸우는데 시모와 신우가 아이를 놔두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은 그런 시모와 신우를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요. 내게 애를 맡기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애를 소중하게 안아들고는 저희 집으로 가자며 저를 데리고 끌고 나왔죠. 저는 속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일부러 정붙일까봐 애는 보지도 않았죠. 남편 놈을 보면서 그때 생각을 굳혔어요. 이혼하기로. 말도 더럽게 안 통하고 나를 믿지도 않고 신우한테 깜빡 속아가지고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남편. 제 쪽에서 사양이었어요. 게다가 유산 2번으로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어렵게 아이 임신한 거 축복도 해주지 않는 이 집안 사람들 모두 제 상식 밖이라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놈의 집구석 의리 지키며 있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절실하게 그렇게 저도 준비를 했어요. 최대한 제게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많이 생각해봤죠. 사실 이틀 전에 집에 있을 때 등기를 하나 받았거든요. 이거다 싶었어요. 저는 그것과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어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신우에게 직접 줘야 할 게 있으니 시댁으로 가자고요. 등기인데 주인이 직접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살짝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 혼자 보는 거 괜찮으면 나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라고 자기도 아이와 같이 가겠다고 하더군요. 겉으로는 별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기분 좋았어요.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이번에 시모와 신우가 일부러 시부 없는 시간을 골라서 저를 부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시부는 이 사건을 모르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부에게 다 말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겸사겸사 저한테 이런 미친 짓을 한 신우도 혼내줄 생각이었죠. 시댁에 애 데리고 갔더니 시부가 반가워하시더군요. 남편이 시부에게 아이를 보여줬어요. 그래, 안 그래도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 기관에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고? 몸 힘든데 잘 생각했어. 손주도 좋지만 며느리 네 몸 안 아픈 게 최고야. 네가 애쓰는 것 같아 말은 안 했다만 걱정 많이 했어. 어디 아이 얼굴 좀 보자. 그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절 생각해주는 건 시부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시모와 신우에 대한 화는 더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를 입양하겠다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부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건 시모와 신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상황에서 남편이 이 아이는 기관에서 데려온 아이가 아니라 신우 아이라는 말도 안 하더군요. 셋이서 미리 짠 게 분명했어요. 저는 가증스러운 세 사람의 연극을 끝내주기로 했어요. 조용히 가방에서 등기를 꺼내 건네며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이 아이는 입양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 대한 건 그 서류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이 입양할 생각이 없어요. 이 아이도 키울 생각 없고요. 제가 준 서류를 읽은 시부의 얼굴이 아주 새빨갛게 분노로 달아올랐어요. 제가 시부에게 드린 건 신우 앞으로 온 상간녀 소송 소장이었거든요. 그 신우가 사귀던 불륜남 와이프가 저희 집이 신우 집인 줄 알고 저희 집으로 소장을 보냈더라고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말이에요. 결국은 헤어지지 않았던 거고 결국은 그 혼외자까지 낳아버린 거죠. 신우는 제가 뭘 줬는지 상상도 못하는 눈치더군요. 시부가 그걸 다 읽고는 신우를 불렀어요. 너 사실대로 말해봐라. 여기 나와 있는 일들이 다 사실이야? 아빠, 뭐 보고 이렇게 화가 났어요? 이게 뭔데? 자신의 상간녀 소송 소장을 본 신우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상간녀라니? 불륜이라니? 너 설마 유부남이랑 만났어? 그래서 사고 친 거야? 시부의 말에 시모까지도 그 서류가 뭔지 알았어요. 시모도 안절부절을 못하더군요. 아빠, 아니야. 나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거 모르고 만났어. 정말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나는 그 사람이 결혼한 줄 정말 몰랐어. 아가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결국 거짓말하면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말에 저까지 거짓말쟁이가 돼야 하고요. 며느라가 그게 무슨 말이냐? 왜 네가 거짓말쟁이가 돼? 너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어? 사실은 아가씨 저희 집에서 맡았을 때 불륜남의 와이프가 저희 집에 와서 난리쳤었거든요. 아가씨 당장 데려오라며. 집 앞에서 소리 지르고 그거 죄송하다 사과하고 다시는 못 만나게 하겠다고 다짐까지 받고 돌려보낸 게 저예요. 제가 아가씨한테 그 사람하고 관계 빨리 청산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 말은 듣지도 않았고요. 그때 아버님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가씨가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말을 못했어요. 너 혼자서 사고 친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한테까지 그런 일 당하게 만들었어? 넌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닌 거야?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그 사람 와이프랑 이혼하겠다고 하고 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만났지. 그리고 조만간 그 남자랑 와이프 이혼하면 내가 진짜 와이프 될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나 사랑한다고 했어. 뭐? 지금 그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글러먹은 게지. 그 남자가 그래서 이혼을 했어? 아님 이혼 소송 중이야? 그 남자 와이프가 너한테 위자료 소송할 정도면 그 남자도 이거 알았을 텐데. 너 대신 상간녀 위자료 비용 갚아준다고 하든? 그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역시 신우는 그 남자의 놀잇감 정도였고 남자는 본처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였겠죠. 솔직히 신우가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었다면 아이를 우리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아이를 이유로 남자를 압박하면 될 일인데 애를 저희한테 맡길 때부터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불륜남의 변심을. 아이고 이 녀석아. 유부남이 하는 말을 어째 그래 고지 곧대로 믿어? 아니야. 아니라고. 오빠가 뭐라고 좀 해줘봐. 그렇게 치면 나도 피해자요. 그 남자가 속이고 접근한 거라고. 너 정말 불륜이었어? 너 아니라고 나한테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불륜? 그럼 너 설마 이 아이도 불륜으로 낳은 아이야? 남편의 충격받은 말에 더 충격을 받은 건 시부였어요. 시부는 우리 애가 그 불륜남 애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계셨거든요. 너 설마 이 아이도 불륜으로 낳은 아이야? 너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상대방이 너를 속였다고 해도 중간에 본처가 와서 난리를 쳤다는 걸 알았으면
거기서 모든 걸 끝냈어야지. 왜 여기까지 질질 끌고 왔어? 씨, 이게 다 새언니 때문이에요. 왜 저 소장을 여기 가져오냐고요. 그렇게 나한테 한 방 먹이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치만 아가씨도 남편을 속였잖아요. 불륜남 애를 남자친구 애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과 둘이서 아버님 모르게 저한테 아이까지 맡기려고 했고요. 저는 분명히 애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놔두고 가셨죠. 오빠는 그 애가 아가씨가 남자친구 사이에서 나온 애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오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님도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하니까 알려드리러 온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제 말에 사색이 된 건 신우보다는 시모였어요. 시모는 표정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너 이런 식으로 우리 딸한테 복수하는 거야? 애가 아무리 네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고 해도 어른이 돼서 아랫사람 허물을 감춰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소문을 다 내도 되냐고? 그렇게 감추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거 모르세요? 어머님, 잘못된 거 고쳐줄 생각을 해야지 감추는 데만 급급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어른이 되어버리잖아요. 결국 시모의 화살이 저를 향했고 저는 그 화살이 이제는 무섭지도 않았어요. 말이 안 되는 말뿐이니까요. 결국 시모 말을 듣고 있던 시부가 시모에게 한마디 버럭했죠. 당신 지금 이 상황 다 알고 있었어? 당신 딸이 지금 불륜으로 애 낳고 그 애를 며느리한테 강제로 맡기려 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거기에 당신도 가담을 했어? 어? 아유, 여보, 아니에요. 제가 뭘 알았겠어요. 저는 그냥 딸애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애 앞길 망칠까봐 며느리한테 애 잠시 맡기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딸이 불륜 저지르는 건 몰랐다. 딸이 애를 낳은 것만 알았고 그런데 애는 며느리한테 줬다. 이거야? 예, 여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애는 며느리 주면 좋아하겠다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당신도 애 앞길 막는 거 걱정되잖아요. 아직 창창한 나이에 애 엄마 되면 앞으로 시집도 취직도 제대로 못할 거 분명한데. 며느리가 싫다고 했다며? 아니, 내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결혼도 안 한 시누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기르라고 하면 당신 같으면 기분 좋겠어? 왜 그렇게 못됐어? 마음을 왜 그렇게 모질게 쓰냐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깨 위에 그건 장식이냐고?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왜 뭐든 다 며느리 어깨에 짊어지우려고 하냐고? 그게 당신한테 말하기에는 좀, 그리고 우리 딸이 이렇게 된 거는 다 며느리 잘못이에요. 아니, 애랑 같이 살면서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야지. 어쩜 애한테 신경을 하나도 안 써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럴 줄 알았으면 며느리한테 맡겨놓지 않는 건데. 제 탓하기 전에 잘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 어머님께 아가씨 맡기 싫다고 말했어요. 이런 일은 예상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아가씨와 관련된 건 남편이 책임지기로 했는데 왜 저한테 불똥이 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미 저희 집 왔을 때부터 그 불륜남 만나고 있었어요. 찍힌 사진만 봐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카톡 내역도 저희 집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제가 관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고 제가 신우에 대해 뭐라고 하면 남편이 저한테 엄청 난리쳤거든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화내냐고요. 그 뒤로는 주의도 주지 않았고요. 제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해요? 시모가 필사적으로 자신과 신우 탓이 아니라고 시부에게 변명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시부는 시모와의 결혼이 재혼이었거든요. 시부의 전처는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돈까지 들고 아들 내버려두고 집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부는 불륜이라는 걸 가장 싫어하고요. 그걸 알고 있으니 빨리 딸아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두 모녀에게 이용당한 거고요. 어떻게 구슬렸는지 제 말은 믿지도 않았으니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당신 딸 관리를 왜 며느리한테 맡겨? 그래놓고 지금
나한테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불륜?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 당신 딸한테는 10원 한 장 안 줄 테니까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 내 딸처럼 키워보려고 했더니 아주 근본부터 썩었네. 내가 뭘 싫어하는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당신이 자식을 이따위로밖에 못 키웠다는 것도 아주 큰 실망이야.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외동딸이 저 따위로 큰 거야? 시부 말에 시모는 부들부들 떨며 빌더라고요. 여보, 제발 용서해줘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애가 그런 일 한 줄 몰랐단 말이에요. 아직 대학도 남아있는데 지원을 끊어버리면 애 학교 졸업은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요, 여보. 봐줘? 뭘 봐줘? 남의 가족 파탄 내는 거 내가 고스란히 당했던 거 딸년이 지금 남의 집에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 오빠 가정까지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 시어머니 시누이라고 아주 작정들을 하고 며느리를 괴롭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보, 괴롭히다니. 여보, 우리는 절대 그럴 생각으로 애 맡긴 거 아니에요. 다 며느리를 위해서였고 애가 안 생기는 게 가엾기도 하고. 그럴 생각이 아니면 애는 왜 맡기려고 한 거야? 딸이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지가 책임지면 되지 어디서 책임을 전가해? 혹시라도 딸이 지 자식 키우겠다고 했으면 나도 딸의 마음 기특해서라도 지원해주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이게 뭐야? 집안을 완전 풍비박산을 내놨잖아. 나는 내 가족 중에 저런 인간이 있다는 거 용납 못해. 그러니까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시모와 신우는 시부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도 반성은커녕 용서만을 바라는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도 생기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벙찐 얼굴로 시모와 신우만 바라보던 남편에게 미리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이혼 서류야. 그거 작성한 대로 제출할 거야. 내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신우 말만 듣고 애 데려오겠다고 혼자서 결정했지? 어떻게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나한테 맡길 생각을 해? 여보, 나는 정말로 동생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줄은 몰랐어. 속아 넘어간 거 이해할 수 있어. 아가씨가 속이려면 다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당신한테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했으면 최소한 스스로 알아보려는 생각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작정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잖아. 내가 받은 배신감이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유산 2번 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사람을 죄인 취급했잖아. 시어머니랑 둘이서. 나는 더 이상 그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지는 않아. 여보, 다시 생각해봐. 이대로 이혼한다고 당신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당신 아이까지 생겼는데 몸 더 챙겨야지, 응? 내가 다 할게. 내가 당신 대신 다 해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말하지 마. 내 애는 내가 알아서 키워. 왜? 또 유산할 거 뻔한데 뭐하러 잘해주니? 당신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그렇게 생각하더라? 어차피 나한테 문제 있어서 유산되는 거고 그걸로 유별난 척 다 한다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알아. 행동에서 그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애한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또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관심 꺼. 넌 내 애한테 신경 쓰지 말고 신우 애한테나 신경 써. 저와 남편의 대화를 듣고 있던 시부가 다시 버럭했어요. 지금 너희 뭐라고 했어? 지금 며느리 임신했어? 너는 그걸 알면서도 며느리한테 애를 보낸 거야? 이 미친놈이. 아우 속 터져 속 터져. 집구석이 완전 개판이야. 넌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도대체 뭔 짓을 어떻게 하면 며느리 입에서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와? 그것도 임신한 며느리한테서. 그날 시댁 분위기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시부는 열에 뻗쳐서 씩씩대고 있었고 신우와 시모는 생각보다 큰 시부의 분노에 눈치만 보고 있었죠.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할지 예상도 못해서 그런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바구니의 아기는 빽빽 울어대고요.
저는 그런 시댁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저도 제 애를 지키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가씨, 어머님, 두 분이서 제 욕하는 거 처음부터 알았어요. 제가 이혼하니까 속 시원하시죠? 마음 편하게 잘 지내세요.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나랑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애가 어떻게 되든 상관도 하지 말고. 내 뱃속에 애가 태어나도 당신한테는 아무런 권리도 권한도 넘겨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알고 이혼 진행할게.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시댁에서 나왔어요.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항상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신우와 시모가 절절 매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이혼하고 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친정에서도 제 상황을 알고 혼내기보다는 보듬어 주어서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지냈죠. 그리고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쁜지. 예쁜 아이에게 가족을 주지 못한 게 마음 아프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를 보듬어 줄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애가 100일이 좀 되기 전에 그 집안 소식을 듣게 됐어요.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렸더군요. 사실 시부와 시모가 재혼인데다가 남편과 신우도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이었거든요. 당시 시부의 분노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1년이나 지난 지금도 신우는 시부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가 지원해주던 것도 다 끊어버려서 대학은 중퇴하고 알바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신우가 지내는 원룸 월세도 벌어야 하고 상간녀 위자료비도 신우가 다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시부는 그 돈 죽어도 못 내준다고 해서 결국 신우가 직접 벌어서 지불하기로 했다나 봐요. 그리고 시모는 시부 곁에 간신히 붙어 있기는 하지만 신우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시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해요. 맘 같아서는 신우를 도와주고 싶겠죠. 신우 애도 아직 어리니까요. 시부는 그 애를 자기 집에 절대 못 들인다며 못 박아버렸고 시모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게다가 사랑이라 믿었던 불장난은 결국 신우에게 상간녀라는 꼬리표만 남기고 사라져버렸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뿌린 대로 걷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애 100일 잔치 때문에 전 남편이 일하던 건물에 갈 일이 생겼어요. 사실 전 남편은 시부 명의의 건물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걱정하면서 들어가는데 관리인이 남편이 아니더군요. 혹시나 싶어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관리인 바뀌었나요? 예전 관리인이라면 몇 달 전에 교체됐어요. 건물주랑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둘이서 싸우는데 난리도 아니었죠. 두 사람이 싸워요? 두 사람은 부자지간인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혹시 건물주랑 잘 아는 사이인가요? 아, 네. 예전 관리인이랑 연이 있었죠. 그래서 없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싸우면서 일까지 그만뒀으면 좋은 상황은 아니겠다 싶었어요. 이혼 서류 정리되고 나서는 제 전화번호며 주소며 싹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 집안과 연결고리 하나 남겨두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연락을 받지도 않았지만 아주 우연찮게 전 남편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어제 새벽에 아기 분유를 주문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시켜서 그 전에 아이 분유가 모자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현관 앞에서 배송되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탁 거리는 소리와 동시에 문을 열었는데 거기 전 남편이 있더군요. 시부 건물 관리인 하다가 나와서 택배 배송하며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어색해져 버렸어요. 그때 남편이 묻더군요. 애는 잘 크고 있어? 응, 잘 크고 있어. 이젠 말도 조금씩 해. 그래?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 다행이네. 당신도 잘 지내지? 애는 여전히 당신이 봐주고 있어? 아니, 그 애는 동생이 보고 있어. 내가 봐줄 의리 같은 건 없지. 내 이혼은
어떻게 보면 동생 때문이기도 하니까. 그때는 진짜 내가 어떻게 됐나 봐. 왜 당신을 믿지 못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피가 통하는 동생도 아닌데 왜 당신보다 동생을 더 우선했는지도 모르겠고. 모르지.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신우가 해줬던 건지도. 관리인 일은 그만뒀어? 아버지가 그 일 다시 하고 싶으면 당신이랑 아이까지 다시 다 데려오라 하더라고. 그치만 내가 너한테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데려와. 게다가 당신도 엄마랑 동생한테 너무 당해서 그러고 싶지도 않을 거고. 맞는 말이었어요. 전 남편 놈이 만약 제게 재결합 이야기를 했으면 한 대 쳤을지도 모르지만 전 남편은 반성을 제대로 한 모양이더군요. 그렇다 해도 제가 전 남편과 다시 맺어질 일은 절대 없지만 말이죠. 그렇게 대화는 어색하고 짧게 끝났고 그 뒤로 남편을 마주친 일은 없었어요. 이혼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건 아이를 혼자서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는 점이었어요. 솔직히 아이 만들려고 일도 오래 쉬었고 완전히 경력단절 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독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것들이 있었지만 시도하다가 다 까먹어버릴 것 같아서 걱정만 하고 있던 차에 부모님 도움으로 결국 취직도 하게 됐죠. 그리고 육아도 부족한 부분은 친정 부모님에게 신세지고 있어요. 부모님은 저를 재혼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글쎄요, 저는 시집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좋더라고요. 사실 2번이나 유산한 경험 탓에 아이의 존재가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해요. 그만큼 절실히 원했거든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엄마가 되어보니 아이에게 유일한 하늘이 저라는 생각에 재우는 감히 꿈도 못 꾸겠어요. 물론 엄마는 딸 걱정하는 마음에서 권유했겠지만요. 저는 귀여운 아기 천사를 만난 것만으로도 더없이 행복하네요. 다들 제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제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용기를 얻고 싶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